안녕하세요.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어느덧 벌써 금요일이 됐네요. 조금만 있으면은 퇴근들 하시고 연휴가 다가오니까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차트부터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비트코인이 이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추세가 바뀔 거다. 간단하게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기죠, 여기. 이렇게 내려오던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새로운 추세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사실 이 해당 의견에 반대를 하긴 합니다. 추세선 하나를 돌파했다고 해서 앞으로의 추세가 변곡될 거라는 생각은 사실 그렇게 차트를 분석했었으면 돈을 안 벌 수가 없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여기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다고 해서 앞으로 상승이 계속 나올 거라는 무리한 어떤 차트 분석이 아닐까라는 얘기인 거죠. 뭐 어떤 얘기냐면 이 추세라는 거는 이렇게 여기도 그을 수 있죠. 이때도 돌파를 한 거잖아요. 하락추세 돌파하고 근데 결국엔 상승을 크게 이어나가지 못하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길게 하락했었던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상향일만 남았다. 저는 조금 이 의견에 반대를 하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추세선을 안 쓰기도 하고요. 네, 저는 분석할 때 추세선을 잘 안 쓰기는 해요. 거의 지지저항 위주로만 분석을 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추세선은 뭐랄까 근거에 한 10% 정도 더해주는 내가 분석하는 근거에 굉장히 적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추세선이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분석하는 법을 잘 몰랐을 때 어떤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추세선을 긋는 게 다 맞는 거예요. 희한하게. 관통 추세선이라고 하던가? 관통 추세선이라고 해서 근본도 없이 막 그어요. 그냥 이상한 데다 긋는데 그게 다 맞는 거예요. 자, 지지, 저항 뭐 이렇게 나왔죠? 저항 나왔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이동평균선과 비슷한 맥락인 거죠. 추세선을 뭐 대충 제가 그어볼게요. 아무렇게나. 이것도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자, 지지 나오죠? 자, 여기서 저항 나옵니다. 다시 지지 나오고 이렇게 또 지지 나왔다가 밑으로 떨어지니까 폭락하죠? 약간 이런 느낌? 추세선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추세선 쓰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불편하셨다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전달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는 안 간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설명드리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장기 추세선을 뚫었다고 앞으로의 하락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순히 뭐 추세선으로 차트 잘 보시는 분들을 무시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한 가지 근거로만 분석하시는 분들이 뭐 계시긴 해요. 트위터 같은 데 돌아다니면 특히 외국인 차티스트들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 영어로 막 샬라샬라 써놓는 거죠. 추세선 하나 그어놓고 비트코인은 뭐 작년부터 이어져 오던 하락 추세를 돌파했습니다. 앞으로는 불장입니다. 뭐 약간 이렇게 차트 분석을 해놓고 올렸는데 좋아요가 막 2,000개씩 찍힌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 신기하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무튼 간에 이제 저의 사견은 조금 집어넣도록 하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분석하는 시간 가지면서 방향성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차트를 공유를 드렸어요. 비트코인이 4시간 봉 기준으로 저항 구간에 도달을 해서 쌍봉을 찍어준 상태죠. 근데 지금 이 쌍봉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게 저점에서 받쳐준 수급이 좀 부족했구나. 얘는 한 번 더 지지 구간에 내려와서 재차 수급을 받고 돌파를 해줄 가능성은 열려있긴 하겠다. 그래서 지지 구간이 어딜까 찾아봤는데 제가 찾은 지지 구간은 19669 그리고 19538이었습니다. 기존의 저항이었던 구간이 다시 서포트로 바뀐 구간이거든요. 돌파를 양봉으로 강하게 해주면서 눌렸을 때 다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위치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상방 돌파를 시도한 지가 자 이렇게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 윗구간까지 닿진 못했는데 전에 있던 매물들을 어느 정도 잡아먹어줬습니다. 이 윗꼬리봉이. 그 다음에 재차 거래량이 받쳐준 상태로 쌍봉 찍고 힘이 부족하니까 밑으로 내려왔다가 돌파를 하는 그림을 예상 중에 있다. 이렇게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 반등 추세가 깨졌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저항대에서 쌍봉 찍고 빠지는 중 수급이 부족한 듯 보이는데 바로 아래 지지구간에서 거래량 빠르게 받고 올라주는 게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나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신 분들 3번 한번 입력 부탁드릴게요. 답변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급락이 나왔던 구간에는 매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은 이 VP 존을 돌파하기만 하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을 22.7까지
10까지는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처럼 달러가 계속 오르기만 하면 저 시나리오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시나리오라는 거는 뭐 시나리오일 뿐이죠. 그 시나리오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차트에 대한 대응은 실시간적인 게 필수이고 정답이란 거는 절대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가능성도 있겠다. 이 사람은 이렇게 보는구나. 참고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오늘 시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인데요. 증시와 크립토 시장이 어제도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연준이 피봇할 가능성이 있겠다. 피봇이 뭐죠? 정책 변화를 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기대감으로 또 상승을 해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이슈들이 또 뭐가 있었죠? 내일 고용보고서가 발표된단 말이에요. 어제 나왔던 고용지표들은 맛배기라고 보셔도 되고 오늘 고용지표가 비농업 고용지수랑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날이죠.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보니까 카시카리 총재는 정책을 바꾸는 우리의 기준은 매우 높다. 그러니까 피봇 안 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리사쿡 연준 이사, 연준이 인플레이션 2%를 향해 확실하게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 정리를 하자면 인플레가 잡히는 게 보여야 금리 인상 정책을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인플레가 잡혔니? 이런 소리예요. 오펙에서도 감산하는데 인플레가 잡히겠니?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인플레를 먼저 잡아야 한다는 건 저는 언제든지 동의를 합니다. 지금은 경기 침체로 인해 금리 인상을 늦출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웃긴 거죠. 주가는 기본적으로 왜 오를까요? 주가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서 매출이 좋아서 오르는 게 주가란 말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 유동성이 쏠리는 탓도 있겠지만 사실 정상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방향은 기업의 실적 때문인 거죠. 뭐 물론 대선주들 막 이런 것들은 막 올라가기도 하긴 하는데 뭐 대형주들이나 빅테크 기술주 등등 이런 애들은 실적이 좋아야 그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돼서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사람들이 이 주식은 계속적인 기술적 발전으로 앞으로 더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구나, 더 좋은 비전이 있구나 라고 느껴야 산다는 거죠, 그 주식을. 그래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늦추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한다는 워딩이 사실 어색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이 상승을 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는 기대감의 이유가 뭘까 살펴봤을 때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인데 경기 침체와 주가의 상승은 이 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맞지가 않아요. 경기가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두 단어가 어울리지 경기 침체와 주가 성장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주가의 성장은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실적이 좋아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기업의 실적은 좋아지기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한 맥락으로 역설적이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피봇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 이해는 하겠다. 근데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 그리고 금리를 올리면요 경기 침체가 돼야 됩니다. 왜 경기 침체가 돼야 될까요? 금리가 오르면 경기 침체가 되는 이유를 아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편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리를 올리는데 왜 경기 침체가 찾아올까? 아시는 분. 기업 투자 감소, 돈을 은행에다 집어넣으니까 은행에 입금해서인가요? 뭐 등등등 맞는 말씀들. 수출입 비용 증가. 자, 제 생각을 얘기 드려볼게요. 자,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가 되는 이유, 일단 우리 박님이랑 재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입니다. 시중에 있는 유동성이 회수가 되죠. 이 유동성이 어디로 회수가 될까요? 은행으로 회수가 된단 말이에요. 은행으로. 실물 경제에 돈이 없어져요. 시장의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예금을 해요. 아니면 이자가 높으니까 대출을 더 이상 받지 않아요. 대출을 받지 않으면 시장에 돈이 돈다 안 돈다? 안 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자 부담감이 심하니까 돈을 빨리 갚으려고 합니다. 자, 대출도 안 받아. 그리고 금리가 강해서 내가 대출 받았던 금액들을 빨리 갚으려고 해. 또 가지고 있는 돈은 예금에 넣어서 이자로 뭐 내 생활 비용을 충당한다던가 내 자산을 불린다던가 이런 쪽으로 스탠스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실물 경제에는 돈이 있다 없다? 돈이 적어요. 유동성이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가진 주식들 판매를 하게 됩니다. 왜 판매를 하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양적 완화로 풀린 돈들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대출이에요. 대출.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거품이 꼈다고 얘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마진 데빗이 굉장히 높아요. 대출금으로 이 시장이 떠받들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시장이나 뭐 크립토 시장이나. 근데 사람들이 빨리 대출금을 갚아야 되니까 내가 물려있는 거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자, 내가 물려있는 걸 파는데 실물 경제에 돌아갈 돈이 없으니 그거를 사는 사람은 없죠. 하락장은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주식이 하락을 할까? 그냥 경제가 안 좋아서 하락하는 건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 따지고 보면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실물 경제에 돈이 없고 은행에 지금 내 자산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 그리고 내가 주식을 사고 싶어도 대출을 못 받아요. 왜냐? 금리 부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결국 물려있는 사람들은 판매만 해요. 근데 신규 투자자는 들어오질 않습니다. 들어올 돈이 없거든요. 이런 맥락으로 주식과 코인 시장은 하락하는 단계에 놓여져 있다.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실물 경제에 돈이 안 굴러가죠. 그럼 소비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소비는 당연히 감소를 합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자산들은 다른 쪽으로 돌려놓게 되니까. 그리고 이자 갚느라 바쁘니까 소비는 감소를 해요. 소비가 감소되면 기업은 어떻게 되죠? 실적이 올라가나요? 낮아지나요? 당연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매출량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매출량이 줄어든다는 건 결국엔 기업의 실적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은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주가는 그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니까요. 거기다가 지금 화두로 떠오르는 이슈가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 노드스트림 파괴에 오펙에서 원유 감산까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까지 겹쳐있는 상황이다. 에너지 인플레. 에너지빨 인플레. 상당히 머리가 아픈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를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연준이 정책 변화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이 연준이라면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근본적인 이유가 해결이 된 게 없단 말이죠. 사실 지금 시장은 근데 지금 정책 선회를 한다고 시장이 오르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정책 선회에 대한 기대감인데 과연 이 기대감이 어디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짧게 드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간에 인플레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피봇을 한다? 최악이죠. 왜 최악이냐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어떤 얘기냐면 경기 침체인데 인플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막 한두 번 있었나? 아무튼 그때는 아주 다 아작납니다. 다 힘들어져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번 반등을 딱 즐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전히 한 번 더 하락할 거라고 열어두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우리한테 아주 좋은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자산시장이 저점을 제대로 줄 거라고. 그렇게 되면 땡큐죠. 왜냐면 인생에 없을 기회거든요. 그거는 두 번 다시. 여러분들이 인생 저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저도 못 잡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도 매수하기 두려워야 돼요. 저는 원래 매수하는 스타일이 변곡에서 잡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과매도 구간에서 잡거나 과매수 구간에서 뭐 숏을 잡거나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거든요. 내가 현물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거 완전 망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저는 비로소 바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경제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인플레가 잡혀야 소비가 증가하겠죠. 왜 인플레가 잡혀야 소비가 증가할까요? 제가 앞서서 쭉 설명드렸죠. 인플레가 잡혀야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를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플레가 잡혀야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를 아시는 분 편하게 아시는 거 대답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렸는데 모르시면 안 돼요. 설명을 잘 들으신 분들이라면 모르시면 안 됩니다. 물가 안정으로 실질 소득이 증가. 기본적인 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진님이 항상 그 답변을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인플레가 잡혀야지 그쵸.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죠. 금리 인하를 하면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 빼죠. 그럼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진님 댓글 다신 거 보셨죠? 100점짜리 정답입니다. 인플레가 잡혀야 물가가 안정화되고 물가가 안정화가 돼야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 매출이 상승하는 기본적인 구조인 거죠. 우리 진님은 아주 엘리트세요.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아무튼 그래야 구인구직이 활발해지는 거고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고 이러한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매출 상승에 따라 시장의 유동성 또 돌겠죠. 그럼 사람들이 또 투자를 시작합니다. 주가도 올라가는 거죠. 그럼 상승장이 찾아오게 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우리는 지금 어디 단계에 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첫 단계에 있어요. 인플레가 잡혀야 되는 이 첫 단계. 이 첫 단계를 넘어서줘야 상승장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인플레 딱 잡혔고 금리 인하를 한다는 스탠스가 나온다.
너무 좋은 기회죠. 인플레가 잡혀가는 게 연준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피봇을 하려고 마음 딱 먹고 원유 문제도 해결되고 지정학적 이슈들도 해결되는 뭐 양상이 보인다. 그때는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앞으로의 몇 년이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였나 엄청 떨어지잖아요. 저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과연 3년 후에 이 가격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안 나오네. 3년 후에 우리한테 이 가격을 줄까? 삼성전자나 네이버가 한 4만원대만 줘도 진짜 땡큐인데 네이버가 아니고 삼전. 아무튼 이 가격대를 과연 우리가 또 볼 수 있을까? 저도 이런 생각은 하고 있긴 합니다. 이런 우량주들 좋은 애들 조만간 기회는 온다는 얘기죠. 아무튼 간에 뭐 설명이 좀 뭐 그렇긴 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주요 일정으로 살펴보실 거는 요 두 가지입니다. 비농업 고용지수랑 실업률 보셔야 된다. 네이버 영어로 쳐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네이버 보통주라고 나오네.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근데 또 거래량 보니까 누가 받아쳤어요. 주봉 보니까. 그쵸. 주봉에서 나는 이렇게 성장주가, 나 주봉에서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진짜로. 이렇게 이 밑으로 내려간 거, RSI. 근데 얘네 실적을 까보니까 또 실적이 그렇게 나빠진 것도 아니에요. 야, 주봉에서 RSI가 과매도예요, 주봉에서. 근데 매물을 딱 보니까 매물이 어디 많이 쌓였나 보니까 야, 매물대 구간까지 온 거야, 네이버가. 그쵸? 강한 매물대 구간이죠 지금.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 드는 거죠. 네이버 조금만 더 내려오면 진짜 좋겠는데? 이런 느낌? 뭐 코인 방송인데 주식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넘어갈게요. 아무튼 오늘 이거 두 개 보세요. 비농업 고용지수랑 실업률. 전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이슈를 좋아해요. 비트코인은 사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 뉴스가 막 도배가 돼야 돼요. 비트코인은 뭐 폰지 사기다, 비트코인은 뭐 디지털 쓰레기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매체에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줘야 그때가 점점 인간지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지표가 발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기사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기라는, 뭐라고 해야 될까, 사기라는 저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사가. 자, 아무튼 다음 내용 또 살펴볼게요. 유가가 재상승을 한다면, 이거는 해달림 방에서 받은 건데 이건 차트 보기 좀 어려우니까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유가는 그래도 고점 대비 하락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급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점들 보이죠? 점들 보시면 공급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혹시 되시나요? 비트코인은 도박보다 못하죠. 사기 100% 돈 잃음. 저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은 사기다, 이런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 채팅창이 그런 얘기로 도배가 돼도 저는 상관없어요. 그럴수록 저의 매수 버튼은 강력하게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의 손가락에.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셔도 저는 좋습니다. 알파 메일이시네요.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 이 코인 채널에 와서 사기라고 하면 내가 뭐라 하나, 이 사람아. 아무튼 간에 유가는 타이트한 공급량을 보여주고 있다. 유가가 반등을 최근에 해줬어요. 왜 반등을 했냐? 오펙에서 또 감산한다고 하니까 반등을 한 거죠. 안 그래도 천연가스 공급 문제로 에너지 이슈가 있는데 유가까지 다시 상승을 해준다면 이거 인플레 피크아웃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CPI가 피크아웃이 좀 나와줘야 우리가 지금 물가의 정점에 있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유가 문제가 또 우리 발목을 잡는 거죠. 유가는 또 안 쓰인 데가 없잖아요. 공장 돌리는데 쓰이지, 그리고 물건 운송하는 데도 유가가 쓰이지. 엄청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이 유가라는 거는. 유가래. 원유라는 거는. 원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 근원 에너지에. 근원 물가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오펙 플러스 이 친구들이 좀 200만 배럴 감사는 좀 너무하지 않았나. 안 그래도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떤지 알면서. 아무튼 간에 이 유가에 대한 부분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BNB에서 자산 탈취됐다고 하던데, 혹시 이거 피해받은 분 없으시나요? 혹시 이거 뭐 피해 당하셨던 분들, 뭐 우리 방에는 안 계신 것 같네요. 그리고 비농업과 실업률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치 않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농업과 실업률이 고용지표 중에서는 원티어로 중요해요. 근데 지금 고용지표가 오히려 나쁘게 나오는 게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탄탄하면 연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금리 더 올려도 되겠네, 얘네 잘 버티네, 경제가 좀 돌아가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연준이 금리를 내리려는 이유는 뭐냐면 경기 침체 때문이란 말이야. 경기 침체, 경제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살짝 우리가 스탠스를 수정해볼까? 이런 느낌인데, 오히려 이번 발표에서 고용시장이 엄청 탄탄하고 지금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요, 연준은 시장이 아직 버틸 힘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그래도 다음 FOMC에서 금리 75bp 올리는 게 확률이 70%인가 그래요. 근데 이번에 고용지표까지 견조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금리를 올리는 건 더더욱 확실시해지는 거죠. 그럼 이 자산시장에서 돈은 또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반등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슬퍼지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고용지표는 그런 느낌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한길님, 지금 B2 횡보 중인데 제 관점에선 다음 주 목요일 13일 CPI 발표에 따라 방향성이 터질 것 같고 그 전까지는 횡보 세약 중인데 이번 CPI 보합 정도로 보고 있다. 근데 CPI 지수도 하나하나 까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CPI도 세부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 CPI는 어떻게 됐고 식품 CPI는 어떻게 됐고, 그래서 CPI 수치가 부합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문제로 잡고 있는 에너지 쪽에서 또 높은 수치가 나와버리면 시장은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항목을 까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세부적인 항목을 까기 전에 지금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슈가 에너지 이슈죠. 그래서 CPI가 좋게 나올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좋게 나와준다면 땡큐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오늘을 기점으로 고용지표가 일단 안 좋게 나오면 반등은 주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CPI 때 확 박아버리는 거죠. 고용지표가 진짜 좋게 나와서 살짝 올라가요. 그 다음에 자, 뭐 13일까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폭락 주고 그 다음에 횡보하다가 이렇게 가는 그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튼 간에 오늘 방송이 이해가 되셨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1번 한번 입력 부탁드릴게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됐고 내용이 이해되신 분들 1번 한번 입력 부탁드립니다. 진님, 저희 돈복사 소통방 좀 들어오셔서 저랑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는 게 많은 사람이랑 대화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텔방 입장해 주시고, 여기 텔방 운영하는 거 아시죠? 여기 소통방 입장해 주셔서 시간 나실 때 저랑 대화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면 제가 텔레그램 방에 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입장 부탁드리면서 금요일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주말에도 괜찮은 정보 있으면 또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다들 파이팅 하시고 연휴 잘 보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